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본다라는 것은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저의 부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있다면 지금 프린트는 다 끝난 상황인 거고 수행평가도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교과서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부분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으론과 우리 칸트주의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으론과 칸트 윤리사상 위에서 세 번째 줄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을 음으론이라고 합니다. 자, 프린트로 사실은 다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줄 음으로는 행위의 결과보다 뭐를 더 강조한다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행위의 동기를 더 중요시합니다. 어떤 행위에 있어 산출하는 결과가 아니라 적어놓으세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의무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따르는 것이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줄 의무로는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자, 줄고 놓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바로 밑에 의무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인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행위를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으론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칸트라는 것 부분 적어 놓으십시오. 자, 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들 사실 프린트상으로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자연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한테는 무슨 법칙이 있다고요? 적어놓으세요. 도덕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럼 도덕법칙은 우리 안에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진 거. 실천 이성 뜻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을 실천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도덕법칙은 우리 안에 실천 이성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좀 하나만 필기해 놓으실까요? 자, 그 부분 도덕법칙 밑에다가 지금 제가 적는 부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필기해 놓으세요. 도덕법칙 밑에다가. 실천 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한 자율적 명령, 즉 정언 명령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다시 교과서로 갈게요. 자,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 동그라미 자율적 존재로 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이 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교과서에 지금 주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칸트가 제가 항상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칸트 부분을 볼 때는 칸트하고
경험론까지는 괜찮아요. 칸트 부분을 볼 때는 이게 프린트를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프린트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 제한 없이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선의지뿐이다. 됐습니까? 자, 선의지는 한번 봅시다.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 죽어놓으시고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자, 그것이 무슨 의지? 선의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실은 이런 의지는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돕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칸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 인간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이런 그 의무를 통해서 선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다. 라는 것이 칸트가 보는 입장인데 글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보게 되던데요. 보니까. 자, 지금부터 의무론의 의미와 특징 잠깐 선생님이 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페이지 143페이지 밑에 부분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기 조금 해놓으세요. 약간만 기다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교과서 보십시다. 자, 선의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을 했잖아요. 예,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단락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칸트는 죽어놓으세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어떤 이유를 댄다, 수단을 댄다, 수단으로 뭔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 자, 예시 한번 봅시다. 거기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건 도덕적이야.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야.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도 나고 그리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약간 그 목적이 좀 다르죠,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다. 그래서 앞에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칸트는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시 한번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한 상인이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정하게 판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공정하게 물건 파는 것 자체가 그냥 옳으니까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 공정하게 팔아야만 사람들 많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용한다면 그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죄송합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죽어놓으세요.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선 의지를 저절로 따를 수 없어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본능적 욕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아예 나한테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 막 너네가 생각이 막 흔들릴 때.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딱 결정해가지고 그냥 이거 해! 라고 말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저만 하나요? 저는 간혹가다 머리가 복잡하면 누군가 그냥 나한테 이 길이 맞아! 이거 해!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그랬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예. 어찌되었든 칸트는 이런 도덕법칙을 정언명령, 즉 명령하식으로 명령하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뭐 해라, 무조건 거짓말하지 마라, 무조건 살인하지 마라 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언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적어놓으세요. 위에 부분 다 정리했습니다. 나는 과연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어떤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속임수 없이 제시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난다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말 되게 어렵죠? 그리고 나는 누구든 그가 거기에서 다른 방도로 벗어날 수 있는 없는 공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할 수 있다라고 정말로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자,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죽어놓으세요.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뭔 뜻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다 타당하냐는 그 뜻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보편화에서는 본인을 예외로 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법칙으로서 정연명령 적어놓으세요. 너의 의지의 준칙 옆에 있죠? 각 개인이 나름대로 정립한 행위의 규칙, 그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거 다 설명했어요. 같은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자, 옆에 교과서 옆에 한번 잠깐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나 가업명령도 가르쳤어요. 그죠? 요거 그냥 그대로 좀 기억을 해두실래요? 정언명령은 조건이 없어요. 가업명령은 조건이 있죠.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너네? 수행평가 점수 잘 받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도장을 받아라. 도장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라. 이건 가업명령이에요. 설명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X표가 있군요. 아이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막 열린다. 이제 됐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냈습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 145페이지. 아이고. 내가 참 이거 잘 못하죠, 그죠? 저번에도 산문관이나 이걸 하고 있었다고. 잠깐만 봅시다. 이걸 축소를 시켜서 전체를 봐야 되겠어.
아이고 정말 어렵다. 어렵다. 자, 다시 보십시오. 저 영상을 끊을 수도 있는데 굳이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보세요. 페이지 145페이지. 지금 제가 이걸 잘 못 다루니까 페이지 145페이지 너네 교과서를 보세요. 칸트에 따르면 첫 번째 줄 욕구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여 이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는 고귀하고 이러한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칸트는 보편화 가능성, 그 다음에 인격주의, 그죠? 보편주의, 인격주의 이거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중요시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프린트에 다 되어 있었고 수업도 했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모든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줄. 다른 인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칸트는 정언명령을 다음과 같은 다른 정식으로 표현을 하였다. 그것은 적어놓으세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라. 나만 이거 못 다루는 거야?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자꾸 따라오는 걸까? 자, 다음 달라.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를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칸트의 윤리 사상은 적어놓으세요.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도덕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밑에 보편화 가능성이나 인간 존엄성을 도덕적 의미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로 밑에 도덕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령화 시켜서 우리한테 이걸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동그라미 의무에 대한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지? 정언명령과 정언명령이 있었을 때 어느 걸 더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자, 지금부터 내가 2번을 불러줄 겁니다. 알겠지? 탕과 성찰의 2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칠판 열게요. 자, 2번 답 적을 거니까 적으세요. 나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선의의 거짓말이 있듯이 경우에 따라 타인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1번의 답은 뭘까요? 칸트라면 어떻게 말할지 예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칸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죠. 그죠? 1번을 보세요. 칸트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놓으실래요? 이거 프린트 있어요.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다.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다. 자, 우리 뒤쪽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칸트주의로 갈까요? 아니 뭐 건드리면 없어지고 난리네. 아 여기 있구나. 아닌데 왜 이럴까요? 아 정말.
드래그도 하기 싫고. 근데 왜 이럴까요? 축소, 축소, 더 축소. 아예 뭐가 명령이 안 듣네. 정원 명령처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봅시다. 일단 정답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46페이지의 정답은 XXO입니다. 알겠죠? XXO입니다. 잠깐만요. 홈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아예 말을 안 듣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못 따르는 건 맞는 것 같아. 이거 보면. 자, 현대 칸트주의 한번 봅시다. 이렇게라도 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끊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편집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쭉 가겠습니다. 그냥. 자, 현대 칸트주의 한번 볼까요? 서양 윤리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칸트의 윤리사상은 현대로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밑에 줄 꺼놓으세요. 현대 칸트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구냐? 로스라는 분. 그는 칸트 윤리사상의 핵심인 의무론을 계승하면서도 한계로 지적되는 주권으로서의 정언명령의 엄격성,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동그라미 조건부 의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밑에 조건부 의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와 달리 한 번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옳고 명백한 의무로 직견적 의무다. 동그라미. 예시 볼까요? 약속 지키는 거, 호의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이런 조건부 의무는 주권으로서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칸트의 정언명령보다는 좀 느슨하게 지금 뭐가 문제였죠? 칸트의 정언명령이 너무 엄격한 게 문제인 거잖아. 그 다음에 정언명령 중에서 어느 게 더 옳은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그치?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약 조건부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의무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직관에 따라 유보된다. 예를 들어서 진실을 말하면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될 경우 왜 선생님 너네 그 수업을 했을 때 예시 하나 들어줬었잖아. 일제시대에 너네가 큰 부자고 그 다음에 독립투사가 들어왔는데 너는 당연히 숨겨주겠지. 그지? 근데 일본 순사가 와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정어 명령을 제시했단 말이야. 이러면은 뭐가 잘못하다가는 내가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 죽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무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의무에 의해서 미뤄지는 게 여기 있는 조건부적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직관에 따라서 보세요. 우리의 직관에 따라서 참 힘드네요. 우리의 직관에 따라서 다시 봅시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현대 칸트주의는 도덕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칸트 윤리사상을 계승한 현대 칸트주의는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 의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무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에 흔들리지 않는 옳고 그름의 확실한 토대가 된다.
여기까지 잘 보시고, 예.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밑에 부분에 칸트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쭉 수업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편집을 굳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